XSFM입니다. I, D, W, K. 동료 판사의 탄핵을 촉구한 판사들. 2018년 11월 20일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파동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국회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상실의 견제를 받을 수 없는 법관들이 반국가적 행위를 모의했고 실행했는데 그 동료들마저 양심이 없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료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쓴다는 것이 인상적이고 전형적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위력, 폭력을 행사하는 회사 상관을 동료들은 감싸줘야 하나요? 조직을 드러내먹는 구성원이 있다면 동료들은 불신임을 논의하면 안 되나요? 탄핵 의견을 낸 동료 판사들에게 비정한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들이 꿈꾸는 정의 넘치는 한국 사회는 어떤 곳일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적도 많고요. 이를테면 마블 코믹스 세계의 악당들 정도요? (2018년 11월) 네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덕질인,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진 한 큰 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영웅담을 만들어 오셨던 분이시죠. 영웅담을 얘기하는 주간이 돼버렸네요. 네,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네, 에어비타에서 신제품들이 런칭되었습니다. 먼저 더스트 제로 2. 기존 더스트 제로에서 사용 면적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제품을 사는 그 보람은 좀 없어요. 네. 왜냐면 디자인이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하거든요. 네, 땡플 워치 2 같은 느낌입니다. 네, 내부 설계가 좀 달라져서 더 큰 면적을 커버하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더스트 제로 1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방보다 조금 더 큰 면적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 방은 좀 더 크다 싶으신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더스트 제로 1도 아직 팔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용도에 맞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 안 큰데 굳이 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존이나 라돈 관련 안전 테스트를 모두 거쳤다고 하고요.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빨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공기청정기입니다. 역시 여기 어디야? 에어비타에서 만들었고요. 네. 네. 미세먼지 지옥, 차 안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럴 리가 없으니 만들었습니다. 유면상 PD가 쓴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집진 방식입니다. 이름하여 카 에어스톤, 차 공기 돌. 차량 시거잭으로 가동되고요. 헤드레스트나 암레스트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뻐요. 이게 크기가 어떤 분은 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아이패드 미니 정도 크기의 두께는 한 20cm 정도 되죠? 샤오미에서 최근에 나온 차량용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분박스만 하거든요. 존재감 대단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는데 에어비타가 디자인을 역시 잘 뽑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가장 큰 메리트는 차 안에 미세먼지 수치가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기존 에어비타는 색깔로만 표기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25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엄청 열리라는 타입이라서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더스트 제로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차 안에서 켜놓고 자는 게 아니고 달리는 차 안이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이지 않을 거라고 유면상 PD님은 판단합니다. 소음 신경 쓰이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됩니다. 더스트 제로와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빨면 되고요. 그걸로 족합니다. 네. 현재 더스트 제로 2하고 이 카 에어스톤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런칭하고 있습니다. 판매사 측에서는 액세스몰이 제일 앞으로도 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면상 PD님은 미래는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현재는 액세스몰이 제일 쌉니다.
왜 유면상 PD가 장담을 하지 못하느냐면요.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1의 저희 최저가가 지금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정말 최저가를 찾으시면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1은 다른 데서 사셔도 됩니다.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모르셨다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많이 해보십시오. 덕질인이 앉아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움 말씀에 이경혁 문학인이 앉아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슈퍼맨을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지금 저희 XSFM 미디어 센터가 갑자기 피규어 천국이 되었어요. 지금 수많은 건담들이 저 덕질인을 노려보고 있고 슈퍼맨이 누워있네요. 고로상에 앉아서 등을 돌린 고로상은 지금 밥을 먹고 계세요. 야끼니쿠를 드시고 계세요. 네. 이게 이 피규어가 낸도로이드인가요? 원피스 피규어들도 서 있어요. 네. 치우려고 이제. 하나 있을 땐 기분 되게 좋았는데 훅 늘어나니까 내가 되게 이 작가야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덕후 사장님이 개업한. 여튼 덕후 아닌 척하기는. 네, 오늘은 피규어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피규어의 아버지들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아버지 한 분은 어제. 그러게 양산박 피규어 시리즈 이런 거 없나? 그거 나오면 재밌겠다. 예. 근데 안 이제 만드나? 수호전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를 관통하는 히트작이 없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하다못해 만화 같은 형태로라도 수호전을 관통할 정도의 대히트작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 된 비주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수호전에서 파생된 대중문화 콘텐츠 제일 유명한 거 그거잖아요. 영웅은 공부 따원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짤이 있죠. 그거 말고 유명한 게 없죠. 그 포스터나 좀 누가 만들면 좋겠네요. 영웅은 공부 따윈 안 한다네. 윈이 아니라 원이에요. 원이에요. 아, 네. 그거 오타가 있어요. 네. 알았어요. 그걸 이제 알았구만. 몰랐어요. 어제는 김용과 그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김용 a.k.a. 사량용 선생보다 2살 연상 1922년 출생한 95년을 넘게 살아계셨던 문학계의 송혜 선생님. 스탠 리 선생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90이 넘어서도 영화도 나오시고, 네. 예, 드라마도 나오고, TV 프로도 막 진행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피규어들의 아버지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스탠리 피규어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의 그 김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부고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 양반 아직 살아있었냐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스탠리에 대해서는 정반대죠. 그럴 수가 없었죠. 영화를 보면 나오니까요. 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939년에 뉴욕 맨해튼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대전도 종전이 안 됐어요. 타임리 코믹스라는 회사가 몇 년 전에 창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5비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창립자는 마틴 굿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창업한 지 몇 년 안 된 회사가 그렇듯이 마틴 굿맨 사장은 편집자를 비롯해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 유 사장이 잘 알듯 겸직이 많으면 일이 많고 일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일 다 끝낸 줄 알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안 했어. 그렇죠. 예. 그래서 봤더니 조카 중에 하나가 뉴욕 트리뷴의 장문 콘테스트에서 가작을 2개나 탔대요. 글 좀 쓰네. 그래서 17세의 조카를 편집 보조로 고용합니다. 30년대 말은 노동법이랄 게 딱 필요 없었습니다. 이거 알바. 애새끼 잘해. 그럼 시켜요. 예. 알바나 인턴이었겠죠. 그냥 부모는 그냥 우리 애가 돈 벌어오네 이러고 좋아하고. 집 외삼촌이 데려간대. 그리고 이 조카가 후일 스탠 너맨 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17세 조카가 스탠리예요? 네. 너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175B. 네. 그래요? 22년 출생인데 39년이잖아요, 지금. 스탠은 회사에서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았대요. 얼마 후 캡틴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작가진 중 일부가 되어서 호러, 사이파이, 미스테리 등 여러 장르의 만화에 스토리 혹은 식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작가를 크레딧이 명기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갖고 정확한 크레딧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삼촌 마틴 굿맨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이사가던 42년, 즉 돈을 좀 벌었죠. 그러네요. 42년 20살이 된 스탠리는 군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고요. 2차 대전에 참전했다는 얘기죠. 네. 이때는 징병제였잖아요.
육군에서도 회사에서 와, 네. 지금 대만 사람들은요. 응. 이때는 징병제였잖아라는 말을 쓸 수 있겠군요. 이야. 이제 5년만 지나면 마치 나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42년이 아마 그 진주만 공습이었죠. 예. 아무튼 이때는 미국은 징병제였습니다. 네. 징병제였고 그래서 2차 대전이 참전하니까 자동으로 징병이 되어갔죠. 네. 육군에서도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 같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식자 업무는 그 정훈이죠, 정훈. 슬로건 통신부대 쪽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슬로건을 만들고 정훈 자료를 제작하고 훈련용 매뉴얼을 쓰고 그러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대를 하고 회사를 갔더니 이름이 아틀라스 코믹스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DC에서도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원래 회사로 돌아옵니다. 회사에 복귀했더니 일을 더 맡깁니다. 그렇죠. 편집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50년대가 되었고요. 50년대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30대가 돼가는. 10년을 이렇게 문장 하나로 보냅니다. 1961년이 됐어요. 스탠 리는 이제 만화의 신물이 났습니다. 40이 됐어요. 횟수로 22년 넘게 같은 업무를 해왔어요. 못 해먹겠다. 그때만 해도 자기가 50년이나 더 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텐데 지금. 그때 마틴 굿맨 우리 삼촌은 경쟁사인 DC 코믹스의 대표 잭 리보이츠와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그러고 보니까 175B회에서 했네요. 리보이츠는 요즘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라는 팀업 프로젝트로 벌이가 괜찮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네. 마틴 굿맨은 빡쳐서 회사에 돌아와 히어로 캐릭터들을 가지고 팀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사장이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편집자 겸 작가 겸 기타 등등을 맡고 있던 조카 스탠 리. 하지만 이미 신물이 나 있던 스탠 리는 이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조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바에는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라고. 이 프로젝트를 네가 마지막으로 할 거니까 한번 개판 쳐보자. 네. 제 생각에는 그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개판 치고 나가자. 사무실 월세도 못 내도록 만들어라. 조앤 여사가 이미 돌아가신 지 한 2년 돼갔고요. 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만화계는 이미 슈퍼히어로물로 재편되어 간 지 꽤 오래됐고 스탠리는 아마도 이렇게 한 장르가 한 업계 전체를 통일해가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 자신도 호러도 써본 적 있고 추리물도 써본 적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탠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슈퍼히어로 장르 안에 다른 여러 장르의 특성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라는 건 이제 장르가 아니라 그릇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동료인 잭 커비와 함께 만들어낸 판타스틱 4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이름 참 유치하지 않아요? 판타스틱 4? 그니까요. 환상적인 넷. 김성모 화백의 작품 중에서, 무협지 중에서, 4명의 전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4명의 전사가, 우리는 포빙전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포빙전사다라고 자기소개를 해요. 근데 밑에 누가 이제 이렇게 가로치고, 짤로, 저 포는 분명히 4일 거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만든 쌀국수집 이름이 판타스틱 4였어요. 그거 좋네, 그거. PHO요. 그건 괜찮네. 같은 분은 최근에 마더 허거라는 허거집을 와, 마더 호거 너무 좋다. 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판타스틱 4 얘기하고 있었어요. 스탠 레이와 잭 커비 두 사람은요, 판타스틱 4의 첫 2번의 이슈의 표지에서 주인공 4명에게 평상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호러물이나 괴수물의 표지같이 적이 되는 괴물이 중심이 되도록 배치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블 책의 표지같이 안 생겼다. 네. 정확히는 일본의 고질라처럼 배치가 되었겠네요. 네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맨처럼 완전 무결한 영웅상을 지향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초능력은 완전성이라는 속성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좋은 예가 판타스틱 4의 4명 중 싱이죠. 네. 싱. 골렘. 그렇게 생겼죠. 골렘이 아니에요, 이름이. 이 사람은 벤자민이에요. 온몸이 암석화돼서 내구력도 강하고 힘도 세요. 근데 그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죠. 그렇죠.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05년작 판타스틱 4 영화. 피부가 극히 건조하거든요. 에서 보면요. 네. 싱이 그 무게로 인해서 바에가 갖고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를 부숴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그 휴먼 토치하고 대립이 되잖아요. 휴먼 토치 자신도 불평을 하긴 하죠. 자꾸 옷을 태워 먹는다.
그래서 싱은 그로 인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많이 불편하고요. 멤버 4인 또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만 가족 같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는 비현실성 속에 현실성을 넣는 시도였던 겁니다. 이 시도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4는 세 번째 이슈부터 코스튬을 디자인 받았고요. 네. 이 얘기는 두 번의 이슈로 큰 성공을 이미 거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스탠리는 업계를 영영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군요. 개판 치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갑자기 이게 계기가 생겨서 어제 에피소드로 따지게 되면 자기가 있던 업계에서 반발짝 옮겨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던 걸 관두려고 했는데 하던 걸 영원히 하게 돼서 성공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 무결하고 멋있는 영웅들이 아니고 외형도 되게 뭐 이상한 영웅이 있는가 하면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영웅도 있고. 뭐 델놈델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김용도 스탠리도? 그러니까 물론 영영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해서 연고 라인이 된 것은 아니죠.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었더니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즉 회사에서는 업무의 자유도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로운 작가가 된 겁니다. 증명했으니까요. 네. 잭 커비라는 파트너와의 협업도 궤도에 올랐어요. 스탠 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떠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판타스틱 4가 처음 나온 61년은 사실상 작가로서의 스탠 리에겐 원년격이 되었습니다. 마흔에. 스탠리 이어 1. 그렇군요. 아니지. 이 나라 나이로는 39배. 그 이유를 쭉 한번 보시죠. 연대기식으로. 61년 잭 커비와 함께 판타스틱 4를 만들었습니다. 62년 5월 잭 커비와 함께 헐크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스판덱스 영웅전을 참고해 주십시오. 모티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좀 섞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동년 그러니까 62년 8월 잭 커비와 함께 토르를 만들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부활 및 현대 공간에서의 리라이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슈퍼히어로물을 늦게 접한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시도가 이렇게까지 오래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유독 좀 안 알려졌어요. 사실. 네. 뭐 토르 같은 것도 저도 사실은 되게 뒤늦게 안 편이었고 한국에 좀 먼저 들어온 것들은 이제 뭐 뒤에 얘기할 스파이더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슈퍼맨 같은 거 외에는 의외로 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미국 코믹스가 직수입되질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큰 인기도 없었어요. 네. 예전에 옛날에도 아케이드 게임장에 그 캡콤 vs 마블 게임이 들어와서 큰 히트를 치긴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한국에서 입에서 오르내렸던 것도 캡콤의 캐릭터들과 그리고 스파이더맨이었지 다른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은 얘기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PC 게임으로 그 캡틴 아메리카라는 엑스맨과 캡틴 아메리카 엑스맨과 캡틴 그거 아메리카 해보셨죠? 그걸 해보는데 엑스맨은 그때 뭐 게임 잡지에서 좀 소개가 됐었는데 캡틴 아메리카 얘는 뭐냐 야촌스럽게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 대장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네, 너무 유치한 거예요. 게다가 방패에 막 미국 별 그려져 있고. 야 이건 뭐 짝퉁 캐릭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방패 모양 배터리를 들고 계신 분들이 움찔하셨습니다. 그거 처음에 한정판으로 나왔을 때 되게 비쌌거든요. 또. 근데 80년대에 그걸 봤을 때는 되게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맥락이 전혀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끌었다고 하면은 닌자 거북이가 오히려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도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는데 큰 인기를 못 끌었죠. 그리고 닌자 거북이마저도 원작 코믹스나 가장 히트했던 애니메이션이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토르가 출생 신고를 한 건 지금 56년째입니다. 네. 56년 됐습니다. 62년 8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같은 달에는 지금까지 잭 커비와 파트너를 했었죠. 스티브 ditko라는 작가와도 파트너를 해서 스파이더맨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입체적인 존재. 네, 토르와 같은 달에 태어났습니다. 네. 어린 노동자 계급 히어로라는 그렇습니다. 컨셉이었죠. 해를 한 번 더 넘어가 보죠. 63년 3월 최초의 투머치 토커죠.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네. 투머치 토커 히어로. 이경혁 씨와 이렇게 맞아요.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떠버립니다. 이경혁 씨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투머치 토커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세요. 네. 내일 나오실 윤이나 작가가 진짜 투머치 토커다. 네. 그래서 저는 무슨 그런 말씀을요? 라고 했고요. 뭐 윤세민도 지나가다가 그렇지 않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3대장을 꼽으라면 둘로 넣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내가 투머치 토커라 그런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어렸을 때 본 기억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방송할 때, 나 스파이더맨 언제 봤지라는데, 여러분 혹시 스파이더맨 그 시그널 음악 기억하세요? 그게 재밌는 게, 보통 그 음악을 먼저 떠올려요. 딴딴딴, 이거 네. 있죠.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억에. 저도 그거 아니에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가는 음악이 있어요. 네. 그게 뭐지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AFKN이라고 옛날에는 미군 방송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어린이 영어 교실용으로 스파이더맨 영상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시그널이 스파이더맨, 네. where you come to 스파이더맨 이거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그걸로 접했어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최초의 스파이더맨 영상물이었대요. 아, AFKN 판이요? 예, 그 미국에서 먼저 발명이 되고 그걸 이제 80년대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 방송으로 틀어줬는데 아이들용판. 그 당시에 막 스파이더맨 이렇게 직접 그 밧줄로 짠 거미줄 던져서 막 잡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최초의 영상화 작품이었다는 거죠. 우연찮게도 80년대 유년기를 보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PD님도 딱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영상이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미줄이 까만색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얗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마 스파이더맨이 최초로 알려진 건 아마 그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몰랐을 것이다. 예. 그리고 63년 3월 잭 커비와 함께 아이언맨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언맨은 스파이더맨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본가 계급이고요. 여기에 알코올 중독 등의 연약한 내면을 갖고 있지만 그 사이파이, 공상과학, SF식의 기술적인 상상력을 더하고 여기에 또 철가면 이미지도 끼얹은 모티브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가진 캐릭터죠. 슈퍼파워 없는 슈퍼히어로. 기술력이 슈퍼파워죠. 돈과 기술력. 네. 네. 또 같은 63년 3월 어쩌면 연고 라인에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잭 커비와 함께 군인 겸 스파이로서 전설적인 캐릭터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 이때의 닉 퓨리는 백인이죠. 지금도 프라임한 닉 퓨리는 백인인데 좀 덜 프라임한 닉 퓨리가 흑인이에요. 네. 그게 그 덜 프라임한 닉 퓨리를 디자인할 때 사무엘 L. 잭슨을 모델로 삼았었고 그게 너무 기분 좋았던 사무엘 잭슨은 영상화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출연료를 좀 덜 받을 테니까 그렇죠. 무조건 내가 하게 해달라. 지금도 상당히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런 제안을 하죠. 어쨌든 닉 퓨리의 부대 이름은 하울링 코만도스인데 캡틴 아메리카 영화 첫 편인 퍼스트 어벤져를 보신 분들 캡틴 아메리카와 연관되는 부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동년 7월 63년 7월 스티브 디코와도 하나를 더 합니다. 이번엔 오컬트, 마법, 호러 영화의 표현 기법 등을 동원한 닥터 스트레인지를 네.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찰해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슈퍼히어로인지도 몰라요. 네.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그리고 동년 63년 9월 또 제커비를 괴롭혀서 히어로 팀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것이 엑스맨.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스탠리는 처음엔 판타스틱 4와 같은 밝은 분위기로 엑스맨을 만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소수자 상징의 팀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바꾸죠. 야, 이 63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아이언맨, 닉 퓨리, 엑스맨, 박정희. 네. 만들어지진 않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만드셨죠. 박정희가 슈퍼파워를 갖게 돼. 네. 그리고 또 같은 달, 즉 63년 9월 잭 커비는 계속 바빴습니다.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를 모방해서 어벤져스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어벤져스를 조직한 사람도 스탠 리였습니다. 이제 63년을 벗어나 보죠. 64년 3월 그 잭 커비가 만들긴 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쓰이지 않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예요. 맞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부활시켜 어벤져스 이슈 4, 그러니까 넘버 4에 등장시켜서 잭 커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 시점부터 캡틴 아메리카는 애국심 캐릭터에서 순수한 선인 캐릭터로 발전해갔죠. 네. 이경혁 문학인이 소개해줬던 그 9단계의 9가지의 그 분류법에 의하면 질서선, 네. 가장 재미없는 곽정 같은, 네. 가장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네. 네. 같이 술 먹으면 매우 답답한. 하지만 배울 거 술 안 먹을 거예요, 평상시에. 안 먹죠? 예. 이 사람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이 사람 그 슈퍼 솔저 혈청 때문에 다 즉시 다 해독해내요. 더 싫다. 슈퍼파워가 간이에요, 간. 마일술이에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64년 4월 제커비는 이미 많이 바빠요. 그래서 빌 에버렛이라는 작가를 내리고 이번엔 데어데블을 만듭니다. 네. 아예 장애인이 주인공이 됐네요. 네, 네. 농아인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캐릭터들로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66년 7월 또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잭 커비와 함께 최초의 흑인 영웅 블랙팬서를 만들어서 판타스틱 4의 조연으로 데뷔시킵니다. 영웅인데 흑인이에요. 네. 야, 그게 66년이라니. 그리고 66년 3월 좀 약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판타스틱 4의 넘버 48 이슈에는요. 스탠 리가 만든 갤럭투스라는 악역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실버 서퍼라는 서브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갤럭투스 혼자는 좀 허전해 보여서 잭 커비가 반쯤 급조해서 추가한 캐릭터였거든요. 네. 스탠리는 이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2년 뒤인 68년 8월 실버 서퍼의 오리지널 타이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잭 커비에게 준 선물 2. 5.16 군사정변부터 박정희 재선 직전까지 시기거든요. 그동안 마구 쏟아냅니다. 예, 그 한 방에, 그 시절을 제일 바쁘게 산 두 사람이네요. 박정희와 스탠리. 지금 히어로들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엑스맨에서도 지금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했죠. 이때 만든 게 프로페서 X, 매그니토, 진 그레이, 사이클롭스, 아크엔젤, 비스트 이런 주축 캐릭터들이에요. 네, 초기의 스판덱스 영웅전을 참고해보시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것 중에서 판타스틱4의 대표적인 악역인 빌런인 닥터 둠 이런 얘기는 아직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닥터 둠도 판타스틱4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히어로와 악당 캐릭터들을 60년대 초반에 거의 모두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탠리의 이어 1부터 네, 61년부터 초기작이 탄생한 순서만 좀 짚어봤습니다. 60년대 동안에만 이만큼을 만들었어요. 즉 판타스틱4의 성공으로 인해서 작가로서의 족쇄가 풀린 거예요. 리미터 해제. 그러자 몇 년 동안 캐릭터와 이야기를 마구마구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들으셔서 알겠듯이 그 옆에 있던 사람, 주로 있던 사람은 잭 커비. XSFM입니다.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아, 네. 이 사람 얘기입니까, 이제? 잭 커비는요, 지금 실버 서퍼를 추가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토리와 설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좀 베테랑 그림 작가였습니다. 특히 만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한문단을 차지해요. 충격파나 동작선의 활용, 바람이나 입김의 표현,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포즈 등의 표현을 시도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상님이네요. 네, 이걸 일본 만화가 도입해 발전시켰죠. 즉 미국 만화에서 사퍼의 유전자를 좀 빼냈던 사람입니다. 잭 커비가 그린 41년 캡틴 아메리카 넘버 1의 표지에는 캡틴이 히틀러의 죽방을 날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부분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샵 1로 해서 보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퍼스트 어벤져에서도 연극 무대 형태로 오마주되긴 했죠. 다 찾아보고 있네요? 네. 근데 뭐가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표지가 나올 당시인 41년은 진주만 공습 전입니다. 그때는 이 미국 대위의 방패가 역삼각형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러네요. 그 역삼각형 맞아요. 한번 나와요. 네. 연극 무대에서는 그 역삼각형 방패를 들고 공연하죠. 축구팀 문장 같은. 네네. 네. 요즘은 축구팀 문장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이 표지를 만들 당시에, 제커비가 이 표지를 그릴 당시에는 진주만 공습 전이었어요. 즉,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인데다가, 여론은 미국이 참전을 반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 내 나치 동조 세력의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이들이 표지 때문에 당시에 작가들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 작가 중에 제커비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들이 경찰의 경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표지를 봤는데 히틀러 죽방 때리는 그림이요. 이 빵 하는 이 느낌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쵸, 처음 시도해본 거죠. 이렇게 충격파가 팍 하고 생기는? 제커비는 훗날 독립 타이틀을 받게 되는 블랙팬서도 맡게 됩니다. 이때 편집부는 만화에 흑인들만 너무 많이 나온다. 백인을 더 등장시켜라. 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그대로 수행합니다. 블랙팬서에게 두드려 맞는 KKK 단원들로요. 왜냐면 다른 역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도탄에 빠진 백인들을 갑자기 구해주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제커비에 대한 설명은 끝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스탠리 이야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제커비가 스탠리의 주요 파트너였던 겁니다. 제커비와의 협업 시스템은 원고 핑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닌데.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60년대 스탠리는 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63년 3월에만 해도 제커비와 함께한 게 아이언맨, 닉 퓨리, 그 이전엔 62년 8월엔 토르, 스파이더맨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이걸 다 제커비랑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을 세세하게 써준다거나 콘티까지 잡아준다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리 원고의 상태는 들쭉날쭉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A4 몇 장, 심지어 가끔은 20장도 갔대요. 그걸 가득 채운 각본이 나오지만 바쁠 경우에는 그냥 몇 문단 정도, 스토리의 방향만, 이야기의 얼개만 잡아주는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제커비가 펜슬링을 합니다. 즉, 그림을 그려요. 원고를 쌓아요. 거의 다 완성된, 한 95% 정도 완성된 펜슬링 원고를 스탠리가 받아보고 대사용 말풍선과 독백용 말풍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텍스트를 채워 넣어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그 원고를 제커비가 받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채색 작가와 식자 작가들에게 넘어가요. 완성본은 다시 스탠리에게 와서 최종 감수를 마칩니다. 편집자가 보통 스탠리 자신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편집자 감수를 겸했을 가능성이 있죠. 야, 이게 되려면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면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하거나 네. 아니면 권력이 한쪽에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일반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웹 쪽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기획자가 PPT 그려갖고 가면은 이걸로 디자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개발자에 넘어가면 이걸로 개발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길 그리네, 누 어디까지를 하네, 맨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상무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일 직급 높은 상무 뜻대로 가는. 그렇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영업자가 와가지고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이러고. 네. 그거 언제 얘기했어요? 네. 미리 얘기했어야지. 근데 이 경우에는, 스탠리의 경우에는 자기의 영역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 다음에 넘기면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컵이나 거짓말일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해오면은 자기가 그걸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를 바꿀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는 그 얘기 있잖아요. 딸을 낳아도 절대로 이름을 수정이라고 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버 서퍼의 얘가 그런 거죠. 야, 이 캐릭터는 왜 있어? 지오가 아니라 야, 너 캐릭터 추가했더라? 이름이 뭐야? 아, 추가의 이야기군요. 안 그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스티브 디코를 비롯한 다른 작가들과의 업무에서도 가동이 된 거죠. 스파이더맨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원래 스파이더맨의 최초 컨셉은 제커비가 냈대요. 거미의 능력을 갖게 해보자. 이런 놈이 있구나. 이걸 이제 스탠리가 보고 얘는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어. 네, 거기다 설정과 스토리를 스탠리가 만들어줍니다. 못 산다거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TMT면 어떨까? 그럼 이걸 누가 그릴까? 손이 빠른 스티브 디코라는 애가 있어. 그럼 걔한테 해보자. 해서 스티브 디코가 받아서 마무리 설정과 그림을 맡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3명이 들어간 거예요. 크레딧에는 없지만 제커비의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거를 틀을 잡아서 하나하나 설정을 만든 스탠 리가 크레딧에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설정들을 마무리했던 설정 마무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스티브 디코가 있고. 네. 이 세 사람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시스템이 잡혔다. 그렇게 해서 스파이더맨은 탄생한 겁니다. 시스템도 잘 잡혀 있고 그 크레딧도 명확하네요. 네. 이런 창작 영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크레딧의 명확성,
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이제 게임 쪽이니까 게임 쪽은 크레딧이 굉장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특히 디자이너라던가 이런 쪽에서 내 이름 왜 안 들어갔음? 뭐 이런 거 굉장히 분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죠. 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네요. 이런 게 보장이 돼야 사실은 또 창작 영역이 60년대부터 그게 사실상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는 스탠리도 이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탠리 주변에서 이런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예요. 다른 쪽은 조금 모자라거나 좀 늦어요. 스탠리 주변에서는 깔끔한 편이다. 네. 어쨌든 그리하여 스탠 리가 창조한 캐릭터들과 그들이 처한 서사를 보면요. 이 스탠 리라는 작가의 특성이 보입니다. 스탠 리의 영웅 캐릭터는 우선 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캐릭터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판타스틱 4의 멤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가족이라거나 약점이라거나 하는 현실성의 닻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찌르면 찔릴 구석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의 유일한 카운터 펀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막 되게 뭐든지 다 잘하고 막 다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오히려 싫어해. 근데 그거는 그다지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네. 예, 사람을 고뇌하게 만들진 않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네. 스파이더맨에게 가난과 고난이란, 아이언맨에게 술이란, 그리고 엑스맨에게 소수자성을 부여하고 또 그들의 초능력이 그들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헐크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크립토나이트와는 많이 다르죠. 네. 그럼 이제 토르와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예외가 보이죠. 이들은 신적이고 초월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스탠리가 자기 스타일에서 벗어난 걸까요? 닥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스탠리가 토르를 시작할 때는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토르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힘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신이에요. 하지만 토르가 지구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구에서는요,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의사의 몸에 빙의 되거나 혹은 도널드 블레이크가 토르로 변신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마법 소녀의 형태네요. 네. 그렇죠. 마법 봉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 도널드 블레이크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땅에다 꽝 하면서 뭐 토르를 부르나 하여튼 그러면 이제 토르로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저 신계에 있는 토르와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로르팡, 로르피, 토르, 야. 현실에서 지구에서 도널드 블레이크의 여자친구가 토르랑 친구를 먹고 토르의 여자친구는 뭐 도널드 블레이크랑 친구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 설정이 계속 변형돼서 현재 영화와 비슷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토르에게 현실적인 핸디캡 혹은 현실성의 닻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있었던 거죠. 네.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초월자의 모습이에요. 네. 마법을 너무 완벽하게 수련해서 우주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됐는데 근데 이 아이디어는 스탠리가 아닌 스티브 디코가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레딧에는 스탠리의 이름을 빼기도 해요. 그래서 스티브 디코가 낸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데 스탠리는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끔씩 관조하는 신의 포지션을 줘요. 뭐 현실성을 줄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신이기 때문에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포지션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 이말년 시리즈 보면은 왜 개판일 때 개의 신이 나와서 보고 있잖아요. 그쵸, 개판이구나. 그쵸. 예. 그래서 원작 시빌워에서는요. 그 초반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얘기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것은 내가 개입하면 안 되는 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발을 빼요. 작가의 입장. 이말년 말씀하시니까 말인데 주인공이라는 게 사실상 없긴 한데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포졸들이 나와요. 그만해 이 미친놈들아. 그죠. 그거 고만해. 여러분은 지금 우리말의 한마당. 우당탕탕 꽁땅꽁땅 하는 그 효과가 정말 흥겹잖아요. 영웅은 공부 다 원하는다네. 작가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미친놈들 그만하게 만드는, 갑자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 닥터에게 작가로서의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스탠리가 비현실적 캐릭터의 일정 부분을 현실에 묶어두는 요소를 만들려고 그렇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웅서사에는 반드시 고난 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고난의 원인이 영웅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에서도 기인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픽 노벨을 읽으면서 감탄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웅 스스로가
나는 영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영웅이 영웅이 될 자격이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네. 이 스탠리의 아이디어였군요. 그쵸.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우리가 아까 굉장히 감탄했던 그 프로세스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탠리는 일반적인 소설가나 만화 스토리 작가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작가였었죠. 그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셉 설정입니다. 서사 속에다가 인물을 넣는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그 캐릭터들을 대립시키거나 협업시키는 상황을 만들면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접근법이죠. 이해가 돼요. 작품들을 떠올리면. 이거는 쇼미더머니의 접근법이군요. 그쵸. 쇼미더머니 PD의 접근법이죠. 네. 그러니까 리얼 버라이어티를 만드는 작가들의, 네. PD들의 하지만 이번 시즌은 PD 뜻대로 되지 않고 마미손의 마음대로 됐는데 계획대로 됐는데. 그거 진짜 약간 감탄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아까 스파이더맨 가면 같기도 하네. 시즌 하나를 통째로 가져가 버린 거 보고 좀 감탄했어요. 그렇다면 배우의 스탠리가. 왜냐면 매드클라운이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스탠리가 만들었던 거야. 그럼 가시기 전에. 계획대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그 다른 파트를 맡은 작가들의 자유도를 증가시키죠.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실버 서퍼의 추가. 때문에 스탠리의 크레딧 비중에 대한 이의 제기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스탠리도 했는지. 스탠리는 이슈 표지에 작가들 이름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만이 아니라 펜슬러, 컬러링, 레터링 작가 이름도 병기시킵니다. 자, 우리는 조립 공장식으로 작업을 했어. 그럼 조립에 참여한 작가들이 다 크레딧을 받아야겠지. 라는 발상이었고요. 그래서 60년대 이전에는 크레딧을 가장 많이 가져가던 편집자의 이름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독자의 팬레터가 이제부터는 편집자가 아닌, 즉 이전에 편집자가 독자의 팬레터를 받았어요. 이제는 작가들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탠과 스티브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유도를 얻었다 해도 만화 제작에 걸림돌은 있습니다. 스판덱스 형전 1, 2회에 설명했던 CCA. CCA를 검색해봅니다. 캘리포니아 미술대학, 정준상권 분석, 회로 카드보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담과남, 중국 국제항공의 식별부호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CCA는 코믹스 코드 어서리티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계속 그 덕질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느 정도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개발자로서의 스탠리의 이야기군요. 네. 이제는 검색에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 50년대에 만화의 유해성 때문에 제정된 CCA는 만화라는 뉴미디어의 미국 사회가 어떻게 히스테리를 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드 조항을 살펴보니까 좀 많이 생략하고 요약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범죄는 동정을 사는 형태로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집행관들은 존중받도록 그려져야 하고 무능하거나 부패하게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한 4-5가지의 조항을 합친 거예요.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법 집행관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법 집행관들은 무능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이죠. 사법 집행관은 부패하면 사법 집행관을 그려야 한다. 등등의 원칙. 네. 제목에 호러나 테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악역은 매력적이거나 독자에게 지나친 충격이 되도록 그려서는 안 된다. 근데 악역은 다 매력적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건 또 주관적이잖아요. 좀비, 뱀파이어, 늑대인간, 식인, 고문 등과 연관된 물체는 그려서는 안 된다. 그 시절 꼰대들이 무서워하던 것들인 거야. 그래, 밤마다 꿈에서 나오고 막. 그럼 이제 성적인 것도 나와야죠. 누드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 이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규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럴듯한데, 이게 그 규정으로 놓기엔 뜬구름 잡는 소리라서, 이 규정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다 사지가 잘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관련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탠리가 과거 서부물을 그릴 때, 웨스턴물을 그릴 때를 회상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던 작품은 키드 콜트 아웃로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중에서 주인공이 도적대를 기습해서 마상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먼저 뭐 도적 중에 한 명의 손을 써가지고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총을 맞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뭐 말을 몰고 다그닥 하면서 총을 쏘고 싸우는 건데 총이 많이 나오고 연기도 많이 피어오르는 장면입니다. CCA 담당관이 아마 거기 같이 동석해 있었나 봐요. 편집 과정에 이유를 제기합니다. 왜요? 총을 쏠 때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요? 이게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too violent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총을 쏘고 말을 달리면 연기가 많이 나야죠. 이런 식이니까 71년 정도가 된 스탠리는
드디어 CCA에게 한 방 먹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71년쯤 되면 이미 스탠리는 너무 큰 피규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로 만들어낼 캐릭터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이야기만 쓰고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71년에 미국 보건부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위해 만화계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약을 유해하게 다루는 에피소드를 그려달라. 네. 그 결과로 마블에서는 스파이더맨 이슈에서 5월부터, DC에서는 그린랜턴과 그린에로우의 팀업 타이틀에서 8월부터 마약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CCA의 이 코드에 따르면 마약의 효과를 그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약의 효과라는 건 마약을 맞으면 뿅 깐다는 걸. 그렇죠. 하지만 제가 스판덱스 영전에서 얘기했듯이 이 그린랜턴과 그린에로우의 팀업 타이틀에 나왔던 거는 그린에로우의 그 사이드킥인 스피디가 마약 중독자가 된 이슈였어요. 그래서 표지에는 그린랜턴이 이제 그린에로우를 데리고 오고 제일 그 카메라의 제일 앞에는 스피디가 마약에 가서 마약 때문에 이렇게 맛이 가 있고 그린에로우는 들어와서 내 사이드킥이 정키라니 하고 놀라는 장면이거든요. 그 얘기 다룬 적 있어요. 네. 저희가. CCA에 따르면 이 장면을 그리면 안 돼요. 대신 뭐 캔디베 뿅간 고양이를 그린다던가 해야 되는군요. 최소한 지금 마약을 맞고 맛이 가 있는 스피디의 모습은 나오면 안 됐던 거예요. 옛날 한국 드라마 보면 이렇게 왜 중요한 배드씬 나올 때 이렇게 촛불 비춰주고 우산 내려가고 네.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다음날 아침에 닭이 울고 새벽에 폭포가 떨어진다든가 물레방아가 돌아간다든가. 네. 당연히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있던 스탠리 역시 CCA에게서 계속 클레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이제 무시하기로 합니다. 왜? 의뢰주인, 클라이언트인 보건부가 CCA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저긴 장관이고 저기는 처장인가 보네. 상위 기관이니까. 네. 보건부는 연방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바로 위치잖아요. 아까 그 조직 시스템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 유능한 직장인, 유능한 그러니까 관료, 말이에요. 유능한 네. 관료. 예. 그래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96 넘버 96은 처음으로 CCA를 무시하고 출판된 만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용인이 됐군요. 네. 이후 CCA는 차츰 작가들과 편집자들에 의해 무시되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만 한 건 아니죠. 이 조항들이 애초에 업계 차별적이고 시대에도 뒤떨어졌음을 충분히 업계가 소명해온 결과이기도 하죠. 하지만 스탠리가 이걸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타였습니다. 네. 그러게요. 문학인 설명이 맞습니다. 여러모로 유능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입니다. 네.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되게 공감하실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이 야 이거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그러면 상무님이 하랬는데요. 그렇죠. 이거죠 지금. 가장 화가 나는 순간. 네. 그리고 이제 부장하고 팀장이 말이 다르면 사장한테 들고 가잖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70년대부터의 스탠리는 작가로서보다는 기획자와 경영자로서의 비중이 더 높았고요. 그 외에는 한 2001년, 2년 내에 DC 코믹스의 의뢰를 받아서 주요 캐릭터들, 그러니까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로빈, 캐두먼, 아쿠아맨, 그린랜턴, 플래시 등의 리메이크 미니 이슈의 스토리를 쓰긴 했고요. 최신작이 사실 있어요. 일본의 타케이 히로유키와 협업한 기교동자 울티모입니다. 미국 만화라기보다는 일본 만화 작품으로 보는 게 타당한 작품입니다. 이게 2010년 이후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사장도 맡았는데 사장직 같은 건 재무 업무가 너무 싫어서 곧 사임했고요. 네, 재무는 또 다른 재능의 영역이에요. 확실히. 타케이 히로유키가 누군가 했더니 샤먼킹의 작가네요. 네. 다만 이 사람은 90년대부터 80년대 중반부터였나? 아무튼 애니메이션 및 영화라의 영상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서 80년대 중반부터는 마블에게도 모회사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나름 결실을 거뒀어요. 89년작 퍼니셔, 90년작 캡틴 아메리카. 이건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왜냐면 89년작 퍼니셔는 제가 봤지만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대신에 2000년 엑스맨, 2002년 스파이더맨의 성공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침체기에서 살려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완전히 원로급이 되어서 일선에서 물러나온 후엔 마블의 명예회장으로서 마블의 컨텐츠를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게 됩니다. 큰 컨텐츠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레전드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결과가 현재까지의 영화와 드라마의 카메오 출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즐겼지만 이걸 해야 네. 명예회장 급여를 받아요. 맞아요.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무슨 어디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인들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슈퍼히어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알아보는 바보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랬어요. 오. 네. 근데 재밌었어요. 또 자기 작품들하고 또 연계시켜요. 어떻게든 그걸. 그게 네. 작가의 능력이죠. 네. 무슨
자전거 뜯어먹으시는 분, 뭐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이 나오셨다는 건 아니고 아니, 간에 그거는 스탠리가 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베테랑 스토리 작가니까요. 그렇죠. 여기 뭐 뒷 얘기도 있죠.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의 1, 2편이 너무 성공했는데 기쁘잖아요. 근데 밥 케인에게 자랑할 수 없어서 슬퍼했다. 왜냐면 그동안 배트맨 영화 시리즈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밥 케인이 스탠리의 복장을 뒤집어 놨거든요. 네. 하지만 밥 케인은 이미 98년에 사망했죠. 자랑하고 죽었군요. 네. 그게 제일 나쁜 놈이죠. 노인네들 슬픈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스탠리는 2배로 억울한 거예요. 이제 자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과 엑스맨 영화가 배트맨과 로빈의 실패로 인해 침체되었던 슈퍼히어로 영화를 그 장르를 살려냈는데 2배로 기분이 나쁘다. 그럼 막 무덤에 찾아가야죠. 그렇죠. 꽃 들고. 그 말은 네. 이제 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함께 이 시대를 끌어온 사람이 없는 게 쓸쓸하다는 그럴 의미이기도 수도 하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커비. 스탠리의 인생 파트너인 제커비는 그 친구 밥 케인이 죽기 4년 전인 94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제커비 역시 스탠리와 함께 영화 카메오로 줄창 나왔어야 할 인물이죠. 그렇겠죠. 또 다른 파트너 스티브 디코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습니다. 금년에 사망했네요. 6월 29일.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존 부시에마라는 그림 작가도 스탠리와 자주 일했는데 부시에마도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스탠리는 동시대의 동년배 동료들이 이렇게 세상을 뜨는 가운데 후배들도 죽는 가운데 홀로 꿋꿋이 살아남아 있다가 스티브 디코가 사망한 지 5개월 후인 11월 12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카메오 영화는 다음 영화인 캡틴 마블 그리고 어벤져스 4번째 작품 네. 다음인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까지는 촬영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마블 영화의 3작품 정도는 더 이 사람의 카메오 출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찍어놓고 가셨어? 네. 아, 그럼 앞으로 마블 영화를 보면은 그게 뜨겠네요. 이 영화를 스탠리에게 바칩니다가.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네. XSFM입니다.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원적에선 복합 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제가 보는 스탠리는 영웅을 현실에 어떻게든 접목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네. 왜냐면 그게 독자들에게 공감력을 멀리 못 도망가게.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제가 이걸 쓰면서 스탠리가 젊은 작가들에게 뭐 조언해준 뭐 6가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데 그 리스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는 엠파티예요. 독자로 하여금 캐릭터에게 그게 영웅이 됐든 주로 영웅이지만 아마도 빌런 캐릭터도 포함이 되겠죠. 공감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였어요. 홍길동. 응? 홍길동. 그게 뭐예요? 불쌍한 게 있어야 돼. 아. 자기가 타고나기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아버지란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병.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성공한 캐릭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특히 10대들은 그렇죠. 같은 10대인 스파이더맨에게 불우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 계급인 스파이더맨에게 그 능력보다는 약점이 더욱더 약점이 없다면 그러니까 약점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라. 네. 우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제 이경혁 문학인께서 얘기해 주셨던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노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또 비슷하다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치유받을 수 있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웹툰 아까 우리 어제 양형순 웹툰 덴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네. 그 덴마에 보면 덴마도 이제 초능력물이죠. 어떤 특정한 초능력, 콩이라고 하죠. 그 네. 콩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정말 외롭고 왕따로 지낸 친구는 그 만화 내에서 자신을 다른 차원의 벽으로 둘러쌀 수 있는 기술로 네. 이제 거듭나게 된 이런 서사들이 나타납니다. 결핍을 드러냄으로써 그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초능력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이 저는 덴마에서 나온 그 초능력의 기원도 어떤 이 스탠리가 보여줬던 이런 영웅들의 결핍 서사로부터 좀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공통점이 들고 아까 지금 덕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
라는 것은 결국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능력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치유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결핍, 외로움으로부터 또는 부족함으로부터 나왔던 능력으로 사람들 모두를 보듬어주는 방향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이 슈퍼히어로 물에도 지금 깔려 있는 것이고 우리 어제 얘기했던 무협에도 깔려 있고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떤 그런 치유의 입장에서 이런 슈퍼히어로 혹은 무협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맥락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왜 결핍이 주인공이 있으면 실제 세상에서 다체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독자에게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작자 입장에서요. 캐릭터 관리하는 게 덜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결핍이라는 걸 한 군데 분명히 써놓죠? 그럼 그게 진짜로 앵커가 돼가지고, 그 캐릭터도 멀리 안 달아나고, 그 독자 입장에서도 멀리 안 달아나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틀려먹거나 일관성을 놓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왜, 우리가 막 다른 영웅들을 보면, 초인이 됩니다. 초인이 되면 또 우리한테서, 독자한테서 멀리 떨어지는 매력이 있어요. 계속 능력치가 높아지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수습을 못해요. 그렇죠. 그게 원피스고 드래곤볼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탠리의 작품들을 글쎄요. 리셋은 해도 즉 스탠리는 그런 류의 매력보다는 네.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영웅의 가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덕질인이 정리해준 바에 따르면 확실히 이게 헐리우드 영화 제작 기법이 많은 영화인들에게 남긴 건 기술들도 있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 돈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과 사람의 문제. 감독, 제작자는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게 최대한의 능력을 낼 수 있게 해주느냐. 그리고 상업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티스트의 곤조를 동시에 잃지 않게 컨트롤해주느냐. 그 점에 있어서 별로 흠이 역사상 안 잡히는 인물 정도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스탠리의 경우에는 무슨 성적으로 제소를 당했다, 기소를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아무리 그래요? 찾아봐도 데일리 메일 외에는 보도한 데가 없어요. 데일리 메일에 있으면 데일리 메일은 분석 인사이트에 있을걸? 없어. 데일리 메일은 분석 기사 외에는 모든 것이 황색이라서. 네. 저는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제 김용 얘기했고 오늘 스탠리 얘기했지만 스탠리가 어떤 만들어낸 창작의 방식이랑 굉장히 시스템적이었고 네. 조직적이었던 반면에 김용은 혼자 작업을 했단 말이죠. 네. 큰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 김용 소설 얘기하면서 학렬 얘기했잖아요. 네, 네. 한국 동아시아에서의 모든 협업은 학렬 중심이죠. 어떤 그런 속에서는 스탠리 같은 방식의 협업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김용이 상무고 양우생이 양우생이 네. 밑에 있거나 이러면 또 이런 구조는 나오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김용도 그 협업 방식에 내가 안 쓰고 다른 작가가 대필해 주는 방식의 협업을 하긴 했대요. 오래 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한쪽에 몰려있는 권력을 다른 한쪽에 견디지를 못하니까요. 예. 네. 상호 작업에 대한 완벽한 존중이 오히려 이 협업을 가능하게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존중 자체는 김용의 경우엔 깨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걸 못 견뎌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인류가 올가을에 빠이빠이한 20세기 인류 문학의 거장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덕질인이 해주었습니다. 덕질인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슈퍼히어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의 슈퍼파워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뭘 다 해요. 다 잘해요. 네. 그분의 결핍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꿈이 없어요. 오, 훌륭한 캐릭터네요. 네. 결핍이 곧 능력이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아젠다인데요. 이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이 전해주는 그렇죠. 무엇이 되고 싶지 않아도 된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사람은 일단 어떻게든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든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현된 게 투머치 토킹이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본인도 그런 케이스인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학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였고요.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예. 이경혁 문학인이 주중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현실적인 문학이라는 건 곧 삶이구나. 그럼요. XSFM입니다. I, D, W, K